예, 이제 14번 보시죠. 을은 갑소유 토지를 20년간 소유여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음을 이유로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을이 취득시효 기간 만료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취득한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면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한다. 바로 틀렸죠? 예. 바로 소멸되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 10년의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라고 했죠. 1번 정답이고요. 2번. 을이 등기를 격려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갑이 병에게 그 토지를 처분하고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면, 그러니까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병에게 팔렸다는 거죠. 그러면 등기 달라고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취득시효 완성을 가지고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게 제일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바뀐 거냐 후에 바뀐 거냐죠. 만약에 완성되기 전에 바뀌었다면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거고, 완성 후에 바뀌면 자기 상대방이 아니니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림으로 볼 때 항상 이렇게 봤었잖아요. 갑이 등기되어 있는 소유자고, 예를 들어 그 을이 취득시효를 20년의 취득시효를 완성했어요. 80년부터 2000년까지. 그러면 이 을은 바로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생기냐면 등기 청구권. 요거는 채권적이니까 아무한테나 청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상대방에게 청구해야 되죠. 그러면 시효를 완성한 을의 상대방은 누구야? 그렇죠. 갑인데 완성 당시 소유자. 그러니까 2000년에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얘 상대방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갑이 병한테 99년에 등기를 넘겼어요. 그러면 을은 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언제 바뀐 거니까? 완성 전에 바뀌었으니까 2000년의 소유자 병에게 청구하면 돼요. 근데 이걸 병한테 2001년에 등기를 넘겼다. 그럼 얘 상대방은 누구였냐면 갑이었잖아요. 근데 병으로 바뀌어버리면 자기 상대방이 아니니까 얘한테 등기 달라고 대항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완성 전에 바뀐 거냐 후에 바뀐 거냐가 제일 핵심이라고 했고, 그러면 이 을이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해서 을이 갑에게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자기 상대방에게 가지고 있던 등기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죠. 따라서 어떤 이유로 소유권이 갑에게 되돌아가면 갑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완성되고 대항할 수 없지만 우리 판례는 이때를 뭐로 인정해 준다고 했어요? 새로운 기산점으로 인정해 준다고 했으니까 이때부터 다시 2차 취득시효가 시작되어서 20년이 완성되면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근데 하나 조심하시라고 한 건 2차 취득시효가 진행되던 도중에 17년 되는 해에 예를 들어서 정액의 등기가 넘어갔어요. 그럼 2차 취득시효 진행 중에 등기가 넘어갔다면 20년 완성하면 정액에 등기 달라고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판례 입장은 1차 취득시효든 2차 취득시효든 기간 중에 바뀌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완성 후에 바뀌어버리면 자기 상대방이 아니니까 대항할 수 없고, 그러면 을이 2001년 현재 병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었다. 등기 못 받아오게 되었다면 을이 갑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죠. 그럼 손해배상 문제가 나오면 뭘 확인하셔야 돼요? 갑이 완성 사실을 알고 팔았느냐 모르고 팔았느냐. 알고 팔았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모르고 팔았다면 책임 물을 수 없고요. 또 하나 유의하실 점은 채무불이행 책임이라고 하면 틀려요.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무슨 책임이에요? 불법행위. 얘랑 무슨 계약상의 채권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행위라고 했고, 5번 한번 보세요. 5번. 만약 갑이 취득시효 진행 중에 그 토지를 병에게 양도하고 등기를 이전했다. 자, 그러면 완성 후에 바뀐 거예요? 전에 바뀐 거예요? 전에 바뀐 거죠. 그러면 을은 병에게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2번과 5번이 항상 비교되는 거고, 3번 보시면 을이 등기를 격려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갑이 병에게 그 토지를 처분하여 이전 등기를 해준 후, 그럼 여기까지는 병에게 등기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3번 다시 볼게요. 을이 등기를 격려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갑이 병에게 토지를 처분해서 등기를 해줬대요. 그럼 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갑이 다시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을은 갑에게 완성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소멸되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4번 을이 등기를 격려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갑이 병에게 그 토지를 처분한 후 을이 소유회사로 평온공연하게 다시 20년 넘게 점유했다. 그럼 이건 2차 취득쇼가 완성된 거죠. 그럼 을은 병에게 취득쇼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답은 1번이었고, 자, 15번 보시죠. A 동산 갑소유, B 동산 을소유입니다. 부합하여 C 동산이 되었는데 그 분리가 불가능하며 A와 B 중 어느 것이 주된 것이고 종된 것인지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동산끼리 부합되면 누가 소유자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주된 동산. 근데 지금 나온 것처럼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럼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라고 했죠. 공유하게 돼요. 자, 1번. 갑과 을의 지분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부합 당시 A와 B의 가액 비율에 의한다. 그렇고요. 2번. 갑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지분은 을에게 귀속한다. 우리 공유 볼 때 지분의 탄력성을 봤죠.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지분을 포기하면 그 지분은 누구한테 가요?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이 되죠. 근데 지금 둘이니까 한 사람이 단독 소유하게 되겠고요. 옳은 지문이고 3번. 갑은 을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3번? 틀렸죠. 공유 지분은 완전히 독립한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4번. 갑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자신의 지분 비율로 C의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비용 부담도 지분 비율로 부담하는 거고요. 5번. 동일 지분권자 을이 갑과 협의 없이 C 동산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러면 동일 지분권자라고 돼 있으니까 지분이 얼마라는 거예요? 2분의 1이죠. 그럼 2분의 1 지분권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공유자 갑은 보존행위로서 C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5번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5번은 이제 우리가 많이 봤던 판례가 이거죠. 건물이 있는데 갑을병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반수에 해당되지 않으면 배타적 점유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이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얘는 그럴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병이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목적물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느냐. 중요한 판례였죠. 돼야 안 돼? 된다라고 했죠. 중요한 판례였어요. 중요한 것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얼만큼? 전부. 그렇죠? 이건 무슨 행위로 보고 있냐면 우리 판례는 보존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지분에 갑에게 소수 지분권자에게 인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지분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 틀려. 이건 보존행위니까 과반수 아니고요.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얼만큼의 인도냐면 전부의 인도. 근데 을이 만약에 병이 갑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합니다. 그럼 부당이득은 전부예요? 지분 범위예요?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은 언제나 지분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했죠. 자, 16번 보시죠. 공동소유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존행위라는 것은 뭐에 근거해야 돼? 자기 지분. 다른 사람 지분권을 주장하는 건 보존행위가 아니다라고 했죠. 자, 우리 이런 판례 봤었어요? 갑과 을이 2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공유를 하고 있는데 갑의 2분의 1 지분이 원인 없이 2분의 1 지분이 등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무효등기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공유자 을은 보존행위로서 이 병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 돼야 안 돼? 안 된다고. 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을은 갑의 지분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는 거죠. 다른 사람 지분권을 주장하는 건 보존행위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지분의 침해가 있을 때만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판례였죠. 1번 그 얘기였고 2번 공유 토지의 2분의 1 지분권자가 나머지 2분의 1 지분권자와 협의 없이 그 토지를 배타적으로 독점 사용하는 경우 나머지 지분권자는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2번? 틀렸죠. 16번의 2번은 뭐랑 같은 말이에요? 15번에 5번과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분의 1 지분권밖에 안 되는 애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공유자가 야 내놔라고 배타적 사용을 배제시킬 수 있다라고 해야죠. 2번이 정답이고 3번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공유 토지를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매도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처분 공유자의 공유 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 3번 무슨 말인지 드셨죠? 그러니까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단독으로 매매를 해서 등기를 다 넘긴 거예요. 이 등기는 전부 무효예요? 일부는 유효한 거예요. 일부죠. 공유자가 팔았잖아요. 그럼 판 사람의 지분은 실체 관계에 부합하니까 유효 등기가 된다라는 거죠. 3번 이해되셨어요? 예, 4번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의무이행 지체를 이유로 그 지분의 매수 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매수 대상이 되는 지분 전부의 매매 대금을 제공한 다음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얼마 이상 의무이행 지체하면 매수 청구 가능해요? 1년 이상. 그러니까 1년 이상 세금도 안 내고 의무이행 안 하면 그 지분 팔고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그 지분에 대한 대금을 먼저 제공해야 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일부만 먼저 지급한 경우에도 안 된다는 게 판례고요. 대금 전부를 지급해야 매수 청구가 가능합니다. 5번 토지 2분의 1 지분권자인 갑이 다른 2분의 1 지분권자 을과 협의 없이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하여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을은 갑에 대해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5번은 지금 공유나대지라는 거죠. 토지가 있는데 갑이랑 을이랑 2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공유하는데 갑이 을의 동의 없이 갑이 단독으로 건물을 신축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을이 갑을 상대로 건물의 전부를 철거할 것을 청구한 사건인데 이게 허용되느냐? 허용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거 같이 봤던 판례는 뭐였냐면 그럼 만약에 지분이 갑이 3분의 2, 을이 3분의 1이에요. 그럼 과반수 지분권자가 나대지에 단독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관리 행위가 아닙니다. 관리 행위라면 지분의 과반수로 되지만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관리를 벗어난 거예요. 이건 뭐에 해당한다고 했냐면 공유물의 변경에 변경에 해당되니까 얼마가 동의해야 돼요? 전원 동의가. 공유물의 처분이나 변경은 전원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과반수 지분권자라 하더라도 단독으로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할 수는 없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죠. 자, 그다음에 17번. 다음 중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제3취득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후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였다면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했죠. 인정될 수 없다. 갑이 을한테 명의신탁을 했어요. 등기가 넘어갔다. 이건 양자간 명의신탁이죠. 그럼 이 명의신탁은 당연히 무효예요. 무효. 그럼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갑에게 있죠. 그럼 만약에 이 사례에서 대외적 소유권은 을에게 있다. OX에. 그럼 틀리는 거예요. 네. 대외적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있는 건 명의신탁이 유효할 때고요. 무효면 이건 무효등기지 대외적 소유자란 말이 나올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대내외적 소유자를 구별하는 건 명의신탁이
유효할 때. 근데 이 명의신탁 자체가 반사회적이냐라고 물으면 사회질서의 반은 아닌 거예요. 따라서 소유권은 갑에게 있어서 갑이 을에게 소유권에 기한 등기 말소를 청구하거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건 소멸시효에 걸려야 안 걸려요? 안 걸리죠. 뭐에 기한 거니까? 소유권에 기한 거니까 소멸시효에 안 걸리고,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하시라고 했던 건 갑은 을과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려요. 해지라는 말은 언제만 쓴다고요? 유효할 때. 그렇죠? 무효일 때는 해지라는 말 쓸 수 없고, 그런데 을이 이것을 병한테 팔았다. 그러면 이 제3자 병은 선일 때만 취득해요? 선악불문 취득이에요? 선악불문. 부동산 실명법에서는 선악불문 취득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병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가 우연하게 이게 경매가 진행된 거예요. 경매가 진행되어서 그걸 수탁자가 경락을 받아서 등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자 이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돼 안 돼? 아니, 이거 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 판례는 언제 공부한 거냐면 물권적 청구권은 절대로 물권과 분리될 수 없어요. 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순간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한테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소유권이 부활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라는 판례였죠. 그 얘기였고, 자, 계속 보시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2번.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 예방 청구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예방 나왔어요. 예방 넣으면 항상 뭐 조심하시라고요? 또는. 둘 다 하는 거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또는 이나 이렇게 나와야 맞는 것이지 뭐 과, 및 이런 말 쓰면 틀리고. 3번. 유치권자는 소유자의 소유물 반환 청구에 대해 거부할 수 있다. 당연하죠. 유치권자는 뭐가 있으니까? 그렇죠. 점유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누구에게 행사하지 말라고 했냐면 점유할 권리자. 대표적으로 본 사람 누구 있었어요? 미등기 매수인, 시효 완성자.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 보면 갑의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20년의 취득시효를 완성했어요. 소유권은 아직 누구한테 있어요? 갑이 등기 안 했잖아요. 그러면 갑이 을을 상대로 내 거 내놔라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는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시효 완성자, 미등기 매수인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이고요. 4번. 갑의 토지 소유권을 방해하는 을 소유의 건물을 을이 병에게 양도한 경우 갑의 소유물 방해 배제 청구의 상대방은 병이다. 그렇죠? 이건 뭘 말하냐면 물권적 청구의 상대방을 묻는 건데 방해 제거 청구의 상대방은 최초 침해자예요? 현재 침해자예요? 현재 침해자죠. 그래서 을이 아니라 현재 지배 상태에 있는 병에게 청구하는 것이고요. 5번.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최초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번 되게 중요한 판례고 계속 출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등기 매수인에게 매수한 사람을 묻는 거예요. 미등기 매수인에게 매수한 사람은 점유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판례죠. 자, 18번. 우리 또 분묘기지권은 잘하잖아요. 그죠? 1번.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 취득한다. 그렇죠? 등기란 제도가 없으니까. 2번.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분묘가 설치된 후 다른 일방을 쌍분 형태로 합장하여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그 분묘기지권 미치는 범위 내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분묘기지권은 쌍분이든 단분이든 합장은 절대 안 된다라고 했죠. 3번.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3번 자주 나왔던 얘기고요. 4번. 토지 소유자라도 분묘기지권을 침해하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분묘기지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요. 5번. 타인 토지 위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한 경우
그 기지에 대한 등기를 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틀렸죠? 뭐가 틀렸어요? 등기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은 등기하지 않습니다. 19번 보시죠. 19번. 관습상의 법정이상권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당사자 사이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경우라면 건물 소유자가 관습법상의 법정이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관습상하고 366조, 줄여서 그냥 법정이상권이라고 불렀던 거죠. 둘 중에 뭐가 강제적인 거예요? 366조. 이건 강행 규정이니까 철거 특약 자체가 무효인데 관습상의 법정이상권은 철거 특약이 유효합니다. 그래서 관습상 법정이상권은 당사자의 의사가 더 우선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봤던 판례가 뭐가 있었냐면 관습상의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가 토지임대차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요. 그럼 어느 게 우선해요? 토지임대차. 이렇게 되면 관습상 이상권은 포기한 것으로 해석한다라고 했죠. 2번. 관습법상의 법정이상권이 인정된 경우라 할지라도 지상권자가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일반적인 지상권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상권 소멸 청구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렇죠? 2년이고 그러면 관련 판례로 본 게 뭐냐면 지상권은 2년간 지료 안 내면 소멸당할 수 있어요. 근데 지료가 결정되기 전에도 2년 연체하면 소멸이에요? 결정돼야 돼요? 반드시. 지료가 결정되지 않으면 지료 연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게 판례였어요. 결정이 반드시 되어야 되고. 3번.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을 위하여도 관습법상의 법정이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 법정이상권은 미등기 무허가하고는 상관없어요. 건물을 위해서 인정하는 거고. 4번. 토지 공유자 중에 1인이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 지분을 전매했다. 자, 그러면 공유 토지에서 지분 전매 사건이죠. 관습정이상권 인정돼야 안 돼? 안 된다고 했죠. 마지막에 취득한다 틀렸고. 그러면 이 판례랑 비교했던 거 뭐 있었어요? 건물 공유자. 만약에 건물 공유자 1인 이렇게 나오면 그 무조건 인정이 되는 거고요. 토지 공유 사건에서는 지분 전매한 경우에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4번이 정답 틀렸고요. 5번. 관습법상의 법정이상권이 성립한 후에 건물이 멸실된 후 신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은 성립하나 그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신건물이 아닌 구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된다. 기준이 되는 건 뭐냐면 구건물이죠. 구건물. 5번은 옳은 지문이 되겠고 20번 보시면 갑을병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인접한 정소유 토지에 대하여 갑과 을이 통행을 목적으로 지역권을 취득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요역지 소유자가 누구라고 돼 있어요? 갑을병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이 요역지 공유자들에게 항상 유리하게 해석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지역권을 취득하면 무효예요? 전부 취득이에요? 전부 취득이고 근데 소멸이라는 것은 전부 소멸되지 않는 한 지역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갑이 내 지분에 대해서만 지역권을 소멸시키겠다. 돼야 안 돼요?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지분만의 소멸은 있을 수 없고 전부 소멸되지 않는 한 지역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면 지역권자인 갑을병 중에 갑의 지역권의 소멸시효가 중단 정지됐어요. 소멸시효 중단 정지는 무효예요? 전부에게 미쳐요? 전부에게. 유리한 거니까 소중한 건 전부에게 미친다라고 했죠. 그리고 얘가 예를 들어 A한테 자기 공유 지분 팔 수 있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 이 A라는 사람이 지역권은 별도 이전 등기해야 취득해요? 등기 없이 취득해요? 등기 없이. 그런데 이 갑이 A한테 지역권은 놔두고 소유권은 놔두고 지역권만 팔겠다. 지역권의 불리양도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했죠. 그런 것들 물어보는 지문인데 1번. 일단 주어진 문제에
갑과 을이 이미 취득했어요. 1번 병은 지역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아무나 취득하면 다 하는 거죠. 틀렸고 2번 갑은 그 지분과는 별도로 지역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돼? 안 돼? 안 되죠. 지역권의 분리양도는 절대 안 되고요. 3번 갑이 그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더라도 양수인은 지역권을 별도로 양수하는 계약을 하지 않는 한 지역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갑이 자기 지분 팔았어요. 그럼 지역권 양도 계약을 따로 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죠. 당연히 따라가니까 부종성, 수반성에 따라서. 그리고 얘는 지역권 이전 등기를 할 필요도 없다라고 했고 4번 갑은 자신 지분에 대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돼? 안 돼? 안 돼. 내 지분만 소멸시킨다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했죠.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옳은 걸 찾는 거군요. 예. 옳은 거 뭐 있었죠? 아직 없었나요? 예. 5번 보시고 5번. 문제 풀 때 이럴 때 있으시죠? 예. 저도 그래요. 5번 보면 갑만이 실제로 통행하고 을은 20년간 전혀 지역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는 을의 지분에 대하여 지역권이 소멸한다. 지금 갑만 통행하고 을은 지역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대요. 그럼 을의 지분에 대해 지역권이 소멸돼야 안 돼? 소멸될 수 없죠. 그럼 옳은 게 없어요? 모두 틀렸습니다. 예. 예. 제가 원래 4번을 정답으로 하려고 했는데, 예. 제가 이따로 틀린 질문을 했네요. 문제 내다가 밥 먹고 와서 냈나? 3번까지 내고. 하여튼, 예, 4번까지 전부 다 틀린 질문이에요. 모두, 20번은 모두. 그러니까 지금 점수에 플러스 2.5 하시면 되고요. 21번. 갑소유 X주택에 관한 을의 전세권에 대하여 병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옳지 않은 것은?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을 했고요. 그럼 전세권은 필수 요소가 뭐예요? 전세금이죠. 전세금. 근데 을이 병한테 저당을 잡혔는데 뭘 저당 잡혔냐면 전세권. 많이 보셨던 사례죠. 그러면 이 전세권이 만약에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럼 기간 만료되면 이 전세권은 등기해야 소멸해요? 당연 소멸해요? 이건 등기 없이 당연 소멸이 되고요. 그러면 이 전세권이 당연히 소멸되면 저당권의 대상이 소멸하니까 당연히 저당권도 소멸되죠. 그럼 뭐만 남아요? 전세금. 그러면 이제 이 병은 더 이상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없게 됐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나와 있는 건 전세금이죠. 그러면 을이 전세금을 받아가기 전에 이 전세금 채권을 압류하여 이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성질을 뭐라고 불렀어요? 물상대위라고 했던 거죠. 물상대위로서 받을 수 있고. 근데 만약에 제3자 등이 압류를 하지 않았다면 갑은 전세금을 누구한테 줘야 돼요? 당연히 을에게 지급을 해야 되고. 그럼 1번. 을의 전세권은 기간이 만료되면 등기 없이 소멸한다. 그렇죠? 2번. 병의 저당권의 목적물은 을의 전세권이므로 그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병은 더 이상 그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그러니까 2번 질문 형태가 각종 시험에 가장 흔하게 나왔어요. 뭐라고 많이 물어보냐면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되어도 병은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린 거죠. 할 수 없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3번. 을의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병의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된다. 그렇고요. 4번. 을의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갑은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을에 대하여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4번. 그렇죠. 압류가 없으면 원래 전세권자에게 전세금 돌려주면 되고요. 5번.
을의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병은 더 이상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5번은 틀렸죠.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압류해서 이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했죠. 5번이 답이고 22번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틀린 것입니다. 1번 토지와 지상 건물 중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토지 위의 건물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므로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1번? 틀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괄경매랑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괄경매는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되고 건물이 지어진 경우죠. 이건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토지와 건물 중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건 토지 건물이 다 있는 상태죠. 구별되셨죠? 그러면 토지와 건물은 별개니까 당연히 토지 저당권이 건물에 미칠 수 없고요. 그리고 설령 이게 일괄경매라 해도 틀린 지문이에요. 일괄경매라 해도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에 미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괄하여 경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우선 변제는 건물로부터도 받아야 토지로부터 받는 거예요. 토지로부터 있죠. 건물로부터는 받을 수 없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지문은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에 미쳐요? 토지에 미치는 거예요? 토지에. 그럼 얘는 뭐만 경매해야 돼요? 토지만 경매하고 이런 경우에 경매가 되면 갑은 법정이상권을 취득하게 되겠죠.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저당이 설정되고 나중에 건물이 신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경우에 이 토지의 저당권자가 토지 경매하면 갑은 법정이상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 건물은 철거해야 돼요. 그걸 막아주려고 이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뭘 인정한다고요? 일괄경매를 인정한다. 일괄경매를 인정하는 것은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때 건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나대지어야 되고요. 근데 일괄경매가 인정돼도요. 우선 변제는 양쪽으로 다 받아야 토지로부터 받아요. 토지로부터 받지 건물로부터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일괄경매가 인정된다고 해서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에 미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건물에 미치는 건 아니고 다만 편의상 일괄경매를 인정해 줄 뿐인 거죠. 1번 답이고 2번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원래 저당권의 효력은 과실에 미쳐야 안 미쳐요? 안 미치죠. 왜냐하면 과실은 누가 취득하는 거냐면 설정자가 하는 거니까. 근데 언제부터는 미치냐면 압류, 부동산에 압류가 되면 그때부터는 미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위한 대지의 임차권에 미친다. 그렇죠? 주된 권리에 설정되면 종된 권리. 우리가 같은 취지로 본 판례가 집합 건물의 전유 부분의 저당권이 설정되면 어디도 미쳐요? 대지 사용권에도 미치죠. 대지 사용권이 종된 권리니까 그렇고요. 4번.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증축된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되어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어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중요한 말은 뭐예요? 부합이라는 거죠. 그게 독립성이 없는 거니까. 부합되면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부합되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저당권은 저당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조심하실 점은 언제 압류한다고요? 인도 전에. 전해야 돼요. 인도 후에는 안 된다는 게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비교했던 건 공용징수, 이 수용이 아니라 협의 취득된 경우 있었죠. 협의 취득된 경우에는 보상금의 물상대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 점까지 확인해 두시고 23번 근저당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근저당권의 원본 채권액은 경매 신청 시에 확정된다. 그러니까 1번은 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된 거죠.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건지 후순위자가 신청한 건지를 비교하는 건데 근저당권자가 신청하면 언제 확정해요? 신청시고 후순위자가 신청하면 매각대금 완납시. 그거 비교해서 자주 출제가 됐고 자기가 한 거면 신청시고요. 후순위자가 한 거면 매각대금 완납시. 자, 2번 보죠. 근저당으로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을 설정계약 당사자들이 약정하여야 하며 반드시 등기하여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건 근저당이라는 취지, 근저당 취지하고 채무자 최고액 반드시 등기해야 돼요. 근저당의 취지, 채무자 최고액. 그러니까 이거랑 이제 비교해서 많이 나오는 게 3번이죠.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있어서 반드시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을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존속기간이나 결산기 같은 건 등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4번.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를 경유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이 다른 원인으로 근저당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 핵심어가 뭐였죠? 다른 원인이죠. 기본계약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은 담보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 우리가 이제 근저당의 특성을 얘기할 때 근저당권은 일반 저당권과는 다르게 피담보 채권이 일시적으로 0이 돼도 소멸돼도 근저당은 소멸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부종성의 완화라고 불렀던 거죠. 우리 판례는 뭐라고 했냐면 근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의 부종성이 완화되고 오히려 기본계약과의 부종성이 요구된다라고 했죠. 채권액을 증감시키는 뭐가 꼭 존재한다고요? 기본계약, 법률행위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근저당권에서 담보하고자 하는 채권은 이 기본계약을 통해서 나온 것이어야지 기본계약과 상관없는 것들은 담보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 중에 뭐 있었냐면 실행비용이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이 최고액에 포함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실행비용은 계약에서 나온 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금 판례는 이거죠. 갑이랑 을이랑 기본계약을 했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채무자였는데 병이라는 애가 물상보증인으로 자기 건물의 근저당을 설정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확정되고 얘가 채무를 인수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갑과 병 사이에 다른 원인으로 갑이 병에게 채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갑의 근저당에 의해서 담보하는 것은 기본계약에서 나온 것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까지도 담보가 되어 기본계약에서 나온 것만 된다는 거예요. 이거죠.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건 담보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판례가 핵심어는 그래서 다른 원인 또는 뭐 별개 원인 이런 말 쓰면 그건 담보될 수 없는 것입니다. 5번은 말씀드린 것처럼 실행비용은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고요. 24번 계약 성립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양 당사자 사이에 동일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한 경우 나중 청약이 도달한 때 계약은 성립한다. 이건 뭐 자주 나오는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죠. 그러니까 교차 청약으로 계약이 성립되려면 일단 교차된 청약의 내용이 동일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중에 청약이 도달. 그러니까 양 청약이 모두 다 어떻게 돼요? 도달돼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지만 청약 당시에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3번.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한다. 그렇죠. 4번. 매도인이 청약에 대하여 매수인이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매도인의 청약은 존속한다. 4번은 틀렸죠. 조건을 붙였다, 변경을 가했다 이러면 기존 청약을 거절하고 새 청약을 한다. 종전 청약은 실효되고요. 5번.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청약자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한다. 이걸 우리 뭐라고 불렀던 거예요?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죠. 그러니까 승낙의 의사표시가 없었어도 승낙으로 볼 수 있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일정한 사실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된다. 그럼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은 청약자가 인식했을 때요, 사실이 있었을 때요. 사실이 있으면 인식 여부는 묻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25번. 동시행양변권에서 틀린 건데요. 1번. 매수인이 선이행해야 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 지급기일을 경고한 경우 양 당사자 채무는 동시행관계에 있다. 그렇죠? 선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는 동시행관계가 인정이 되죠. 2번. 쌍무계약의 당사자 1방이 먼저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면 그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행의 항변권이 소멸하게 된다. 2번 틀렸죠. 2번도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판례죠. 수령지체에 빠진 사람의 항변권을 소멸시키려면 이행 제공이 예전에 일회적으로 한 것으로 충분해요? 계속돼야 돼? 계속돼야죠. 근데 지금 얘는 둘째 줄 마지막에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았대요. 중단됐다는 거죠. 중단되면 수령지체에 빠진 자도 동시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3번.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뿐만 아니라 그 인도 의무도 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다. 그렇고요. 인도까지 맞춰줘야 되고 4번. 매도인의 재산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경우에 매수인은 중도금 선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불안의 항변권이죠. 불안의 항변권. 5번. 임대차 관계 종료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연체 차임, 기타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 임대차 끝나면 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은 동시행 관계죠. 26번.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기하여 병에게 2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갑은 자기 소유 X토지를 2억 원에 매수한 을과 합의하여 을이 그 매매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 뭐에 관한 문제?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럼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일단 사람은 좀 봐두셔야죠. 요약자가 누구예요? 갑이고 낙약자가 을이고 수익자가 병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얘네 둘이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했고 대금 2억 원은 이렇게 지급하기로 계약을 했대요. 자, 그럼 지문을 보시면 1번.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을이 갑과 병 사이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병의 지급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일 기본적이고 제일 중요한 게 요약자와 낙약자 관계인지 요약자와 수익자 관계죠. 만약에 요약자와 낙약자 관계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을은 그거 가지고 병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건물 안 주는데 돈 줄 이유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요약자와 수익자의 내부 관계가 하자가 있다. 그거 가지고 대항할 수는 없죠. 얘는 건물 받으면 돈 줘야지 내부 관계 이상하다고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볼게요.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을이 갑과 병 사이 계약이 무효라는 겁니다. 갑과 병. 그럼 요약자와 수익자 관계죠. 영향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병의 지급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1번 정답이죠. 틀리면 안 돼요. 요약자와 낙약자인지 요약자와 수익자인지 그게 제일 기본이고 그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와요. 2번. 갑이 을에게 X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더라도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을은 병에 대하여 2억 원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2번 무슨 얘기인지 드셨어요? 갑이 을에게 등기 안 줘요. 그럼 대금 줘야 안 줘요? 안 주죠. 둘은 무슨 관계니까? 동시행 관계니까 거절할 수 있고요. 3번 을이 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병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갑과 을의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병은 당사자가 아니죠. 병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제나 취소, 원상회복 청구할 수는 없고요. 다만 뭐는 가능하다고 했어요. 손해배상. 손해배상 청구는 돼요. 해제할 수 없습니다. 틀렸고 4번 을은 병에 대하여 상당 기간을 정해 2억 원 향수협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병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된다. 수익이 아니라 거절한 것으로 보죠. 틀렸고 5번 을의 병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갑이 매매계약을 해지하려면 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의 얻을 필요 없죠. 27번 취소와 해제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취소의 발생 원인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 그리고 해제의 발생 원인은 법률행위 성립 이후 사유에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취소는 제착사죠. 제한능력, 착오, 사기강박인데 그럼 제한능력, 착오, 사기강박은 법률행위 이후에 발생하는 거예요? 행위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행위 당시죠. 근데 해제는 언제 하는 거냐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는 거죠. 그럼 채무불이행이라는 사유는 계약 당시에 생기는 거예요? 이후에 생기는 거예요? 이후에. 그래서 후발적인 것이고 2번 취소와 해제는 모두 법률행위 일반의 효력 소멸에 대하여 적용된다. 2번이 틀렸죠. 취소는 맞아요. 취소는 법률행위 일반에 다 적용하는데 해제는 오로지 어디에만? 계약에만. 단독행위 이런 건 안 된다고 했죠. 해제는 오로지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답은 2번이고 3번 취소와 해제는 단독행위고요. 4번 둘 다 소급표가 있죠. 그리고 5번 둘 다 거래 안전을 위해 제한을 받는다. 바꿔서 말하면 제3자 보호 규정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답은 2번이고요. 28번부터 쉬었다가 보시죠.